여러분은 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배추된장국, 배추전, 배추나물 그리고 배추찜 등 배추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해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화학 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 C는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배추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이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같은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지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뼛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에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들깨 좋아하세요? 저는 구수한 감자탕에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들깨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아연,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특히 오메가3 함량은 무려 연어의 200배가량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뇌동맥 질환,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베타아밀로이드 성분의 분해를 촉진해 치매를 예방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들깨?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들깨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들깨 섭취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강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들깨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들깨로 만든 들깨강정을 간식으로 많이들 드시는데요. 씹으면 입안에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고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 대신 이왕 먹는 거 몸에 좋은 걸로 먹자는 생각에 많이들 즐겨 드시죠. 그런데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틀림없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 또는 조청,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가공하여 만드는데 거기에 들깨의 탄수화물까지 합쳐지면서 결국엔 혈당을 급격히 올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단순당이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도록 만드는데 과다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또 그만큼 허기가 져서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나아가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며 몸속 여분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변해 비만, 동맥경화, 지방간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으로 인해 끈적해진 피가 혈관을 막으면 미세혈관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 뇌세포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들깨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은 간식으로 만들어 먹기보다는 본래의 음식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간식으로 섭취하더라도 가끔 소량씩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바로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덩어리라고 불러도 될 만큼 몸에 좋은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입니다. 이 지방산은 심뇌혈관과 뇌 건강에 참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이지만 문제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만큼 산패되기 정말 쉽다는 것인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지방산은 공기와 빛에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들깨 자체는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산패가 쉽게 되지 않지만 들기름이나 들깨가루의 경우 껍질을 까고 가공하다 보니 외부와 접촉이 쉽게 이루어져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산패된 지방산이 우리 몸에 흡수될 경우 인체 내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DNA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발암물질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생화학 생물물리학 기록의 자료에 따르면 산화된 오메가3를 지속해서 투여할 경우 간비대, 신장비대, 용혈빈혈, 염증 증가, 심근증, 대장 악성 종양세포 증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챙겨 먹었던 것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들기름을 각각 4도, 10도, 25도에 보관하여 관찰한 결과 25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20주부터 산패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4도에 보관한 들기름은 착유 후 40주가 지날 때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들기름을 보관할 때는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막은 후 햇빛이 들지 않는 4도 이하의 저온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들깨가루 역시 마찬가지로 밀폐한 뒤 4도 이하의 냉장 보관 또는 냉동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들깨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열에 가열해 먹는 것입니다.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맛으로 비빔밥은 물론 나물과 국 요리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식재료 중 하나가 바로 들기름이죠. 그러나 들기름을 가열해서 섭취하게 되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몸에 이로운 성분이 가득한 들기름이지만 고온에 가열할 경우 기름 성분의 결합 구조가 열을 버티지 못해 깨지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치매 등을 일으키는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은 160도 정도로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의 평균 온도인 120도에서 2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산패가 시작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 벤조피렌은 주로 폐를 통해 흡수되는데 단기간에 걸쳐 다량으로 노출될 경우 적혈구가 파괴돼 빈혈을 일으키고 면역계가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과 같은 암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이용해 요리할 때는 낮은 온도에서 살짝 조리하거나 무침 요리에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음식을 먹기 직전에 뿌려서 요리에 윤기와 향을 더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좋은 들기름을 구매하는 방법 중에는 깨를 볶거나 고온에서 압착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제조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벤조피렌이 생성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좋은 들기름을 고를 때는 볶지 않고 저온 압착이나 냉압착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가장 좋으며 향이 너무 강하거나 색깔이 진한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들깨를 통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를 기름으로 짜지 않고 통으로 먹으면 가공 과정에서 손실되는 영양소와 산패될 걱정 없이 들깨의 영양 그대로를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들깨의 껍질에는 다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장내 발암물질에 흡착하고 배출시켜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주며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변을 부드럽게 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생들깨는 잘 씻어서 말린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팬에 약한 불로 살짝만 볶은 후 간식으로 드시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식감과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요리로 쓸 때는 믹서기에 갈아 들깨 가루처럼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되고 나물에 묻혀서 들깨 무침을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탕이나 죽을 끓일 때는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야 들깨의 오메가3 등의 영양소 파괴가 적습니다. 시중에 파는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보다 직접 사서 냉동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산패의 위험이 적고 신선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우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담백한 우유와 들깨가루가 만난다면 생각만 해도 고소하지 않나요? 우유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우유 속의 락토페린이라는 성분이 장 속에서 대장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동시에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모두 뼈와 치아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유의 칼슘은 뼈의 구성 성분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재생을 촉진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계란 좋아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계란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찐계란, 라면에 넣은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찜 등 계란으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 중간 크기의 계란 한 개는 무게가 60g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간과 뇌 기능을 증진시키는 콜린, 근손실을 막아주는 단백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셀레늄 등 많은 학자들이 극찬할 정도로 영양 성분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계란을 싫어하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계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이죠. 그런데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계란을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란을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밀가루입니다. 계란에는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콜린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뇌세포가 손상되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알츠하이머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때 계란의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원료가 되고 세포막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처럼 뇌에 좋은 계란을 밀가루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제된 하얀 밀가루는 탄수화물 7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처럼 고탄수화물이 주요 성분인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먹는다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고, 높아진 혈당 속에서는 최종 당화산물, 즉 뇌세포를 파괴하고 암발병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당독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독소는 혈액을 타고 떠돌아다니던 잉여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변성된 것을 말하는데,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만성염증을 일으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고 뇌에 쌓이면 기억력 저하와 치매를 유발하며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몸에 암을 일으키는 등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당독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거나 굽는 열처리 과정에서 더욱 쉽게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나 튀김과 같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이 무너져 치매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처럼 신경세포의 보호막을 생성하는 성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하더라도 보호막을 뚫어버리는 독소를 만드는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결국엔 좋은 음식을 먹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따라서 빵처럼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되도록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계란과 정제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통밀 또는 비건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감입니다.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일은 많지 않겠지만 요즘엔 곶감이나 감말랭이처럼 먹기 간편한 식품으로도 많이 드시는데요. 계란과 감을 함께 먹을 경우 가볍게는 두통이나 설사, 구토, 소화불량에 그치지만 심하면
급성 위장염, 위석 등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바로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 때문인데요.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할 경우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면서 위장관에서 단백질과 엉겨붙어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 때문에 장의 연동을 느리게 하고 변비를 유발하게 되는데, 심하면 위석으로 발전되고 위벽을 손상시켜 위궤양이나 위장관 출혈, 장폐색, 장천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보다는 약하지만 탄닌 성분이 있어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밤, 도토리도 있는데요. 물론 적은 양으로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어렵겠지만 드시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반드시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은 차와 커피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그 특유의 뻑뻑한 식감 때문에 물 또는 차나 커피 등 마실 것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커피나 녹차, 홍차 같은 차 종류에 들어있는 탄닌은 위석을 만들 가능성은 낮지만 계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철분 결핍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체내에 건강한 철분 수치를 가진 분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철분 결핍 증상이 있거나 특히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철분 결핍증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으로는 기력이 없거나 피곤함, 호흡곤란, 가슴 통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며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톱이 깨지거나 변형되는 증상, 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병원에서 철분 결핍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평소에 철분 흡수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함유된 탄닌은 우리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배출시키고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심혈관 질환과 암을 예방하는 등의 아주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란과 차 모두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되도록 같이 먹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한 가지씩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그야말로 환상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란은 풍부한 단백질의 공급원이 되지만 비타민C가 많이 부족한 식품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비타민C가 부족할 경우 뇌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발병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계란과 비타민이 풍부한 토마토를 같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계란과 토마토를 주 10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의 탁월한 항암 효과에 의한 것으로, 특히 열을 가해 조리하면 체내 흡수율을 5배나 높일 수 있어 계란과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담백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우리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채소이죠. 칼로리는 높지 않으면서 영양소는 풍부하고 더불어 베타카로틴, 레시틴과 같은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나트륨과 노폐물 배출 및 해독작용 효능까지 있어 계란과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호박에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을 호박이 채워줄 수 있어 함께 먹는다면 균형 잡힌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박 속 식이섬유와 계란 속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리적 안정감 효과까지 준다고 하니 식사 때 계란과 호박을 이용한 요리를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치즈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양소를 지니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칼슘이 부족한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이 들어가는 음식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계란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계란에 함유된 비타민 D 성분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에 걸리기 쉬워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와 염증, 만성피로에 시달리며 우울감, 탈모, 비만, 수면장애 등 다양한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계란 요리에 궁합이 좋은 치즈를 함께 넣어서 맛과 영양까지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궁합이 좋은 음식 외에도 계란 자체만으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방법은 계란을 완숙해서 섭취하기입니다. 계란을 얼마나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그 맛과 영양도 달라지는데요. 계란 노른자에는 비타민 B군의 일종인 비오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피부나 머리카락, 손발톱을 매끄럽게 해주며 신경계, 골수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러한 비오틴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데요. 이 아비딘 성분은 익히지 않은 날계란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체내에 쌓이면서 비오틴 결핍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아비딘 성분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비오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날 것으로 먹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흡수율이 51%에 불과하지만 완전히 익힐 경우 91%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계란을 익히면 단백질이 소화되기 쉬운 구조로 바뀐다고 하니 계란은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입니다. 계란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 중에는 먹을 때마다 계란을 삶기 귀찮아서 혹은 쫀득한 식감을 위해서 아예 맥반석 계란을 구입하거나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처럼 계란을 장시간 동안 열을 가해서 익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는데 40분 동안 구울 경우 일반적으로 삶은 계란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 D가 최대 61%까지 손실된다고 합니다. 또한 계란에 오랫동안 열을 가하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옥시스테롤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하는 시간이 길수록 계란의 영양성분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몸에 나쁜 성분은 증가되기 때문에 가능한 맥반석 계란처럼 오랫동안 구운 계란보다 빠르게 삶은 계란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흰자, 노른자 같이 먹기입니다. 계란하면 끊이지 않는 주제가 바로 콜레스테롤이죠. 계란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계란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계란 속 단백질은 흰자가 노른자보다 많이 들어있지만 콜린, 루테인, 제아잔틴, 오메가3, 셀레늄 등 계란의 핵심 영양소라 할 수 있는 성분들이 대부분 노른자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흰자와 노른자를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오히려 노른자의 레시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거나 고지혈증 등의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2개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란의 우수한 효능을 모두 누리기 위해서라도 흰자와 노른자 모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부 좋아하시나요? 저는 두부가 잔뜩 들어간 장두부찌개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반찬으로도 먹고 국에도 넣어 먹고 심지어 간식으로도 먹는 국민 식재료인 두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두부를 잘못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콩, 바로 그 콩으로 만든 두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부는 영양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도 효능이 뛰어난 식품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부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두부의 대표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전립선암과 대장암 등 각종 암을 예방해주고 골다공증 및 폐경기증후군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한번 걸리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 그 뒤로 2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심장질환인데요.
심장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망률도 증가하는데 특히 70대 이후에 발병할 경우 사망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무서운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평소 콩으로 만든 두부를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노년에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심장질환 예방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콩이나 두부를 1인 분량씩 매일 1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회 이하로 섭취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 및 사망 위험이 2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부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GMO 콩으로 만든 두부입니다. 과거 2018년 수입 콩을 사용한 두부 7개 제품 중 6개에서 유전자 변형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없이 유통되었다가 뉴스에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GMO란 생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농산물을 말하는데 본래는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됐으며 작물의 성장 속도와 수확 기간을 조절할 수 있고 질병이나 해충 그리고 기후 조건에 대한 내성이 강하며 적은 농약과 비료만으로도 재배할 수 있어 비용까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두부 역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생산이 용이한 GMO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GMO가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고 독소를 발생하며 항생 물질 내성 등의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프랑스 캉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2년 동안 실험지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였더니 그중 80%에게서 종양이 발생됐고 발견된 일부 종양의 크기는 탁구공만큼 컸으며 무게가 몸무게의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GMO로 만들어진 두부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MO 생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산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반면 수입산에 대해서는 GMO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 GMO DNA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 수입산을 사용한 제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GMO 표기된 식품을 찾기 어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GMO 식품 섭취가 꺼려지는 분들은 국내산으로 만든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는 그야말로 완전 식품에 가까울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지만 갑상선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두부의 원료가 되는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 작용, 피부 미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많이 섭취할 경우 몸 안에 요오드 성분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로 부족할 경우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 생성이 억제되어 갑상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며 체중이 증가하면서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부종, 변비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두부를 너무 많이 섭취하기보다 하루 한 모 정도만 적당량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바로 튀긴 두부, 즉 유부를 먹는 것입니다. 두부를 튀겨서 만든 유부는 흔히 먹는 유부초밥 외에도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 음식 중 하나로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식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유부는 영양소가 풍부한 두부로 만든 음식이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두부라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 발생될 수 있어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체내로 흡수될 경우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의 위험이 증가되고 치매 유발, 혈전 생성, 당뇨병, 콜레스테롤 증가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 역시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부로 만들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맛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화방지제라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건 역시 자주 섭취할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피부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음식은 되도록 피하되 드시더라도 소량씩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부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시금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채소의 왕이라 불리는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 눈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시력 저하를 유발하는 황반변성과 백내장 등을 예방하고 특히 시금치의 엽록소와 엽산 등의 성분들이 각종 암을 예방해 시금치를 매일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위암 발병률은 35%, 대장암과 유방암은 40%, 췌장암 발병률은 23% 낮다는 미국 임상영양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효능을 주는 시금치가 두부와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독으로 돌변한다고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수산이라고 불리는 옥살산은 식물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산하는 자연적인 화합물로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옥살산이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란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수산칼슘이 우리 몸속의 신장이나 요로에 침착되면 결석으로 쌓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두부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시금치를 조리할 때 끓는 물에 데치는 것도 옥살산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두부를 드실 때 참기름이나 참깨를 함께 곁들이면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신이라는 성분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콩나물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질량과 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에 취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는 두부 속 칼슘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비타민 K가 풍부한 콩나물과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K가 두부의 칼슘 흡수를 도와 뼈의 질량과 밀도를 높여 뼈 건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국을 끓일 때 그냥 콩나물만 넣는 것보다 두부를 썰어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추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부에는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 항체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신진대사 활동에 관여하는 영양소인 비타민 B군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많은 두부를 부추와 함께 먹을 경우 부추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두 음식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부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얼린 후에 먹는 것입니다. 생두부 단백질 함량은 100g당 약 8g 정도 되지만 얼린 두부는 100g당 약 50g 정도로 생두부보다 무려 6배 정도 높아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린 두부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는 이유는 두부에 들어있던 단백질이 응축되기 때문인데요. 두부를 냉동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얼면서 두부 사이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수분은 빠져나가고 영양소들은 그대로 응축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높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얼린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각각 위생 봉투에 담아 얼리기만 하면 되는데요. 요리할 때는 꽁꽁 언 두부를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려서 조리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딸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과일보다 딸기를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냥 먹어도 상큼하고 딸기 케이크, 딸기 쉐이크, 딸기 롤 등 딸기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고 인기가 많죠.
딸기는 날씨가 쌀쌀한 겨울에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겨울철 기온이 낮으면 딸기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데,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만큼 당분과 영양소를 충분히 축적하기 때문에 맛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잘 익은 딸기는 단순히 입을 즐겁게 해주는 간식에 불과할 것 같지만, 사실 딸기가 지니고 있는 수분 효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비타민이 감기 예방과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도,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이 암세포가 스스로 자멸하도록 유도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돌연변이 등의 기능으로 인해 암 예방과 함께 손상된 DNA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딸기에 함유된 엘라그산 성분은 다른 과실류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 성분은 주로 의약품, 건강식품에도 사용되는 성분으로서 대장암, 간암, 피부암, 식도암, 췌장암 등의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 등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효과가 밝혀진 성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철을 맞은 딸기만 잘 챙겨 먹어도 맛은 물론이고 면역력 상승과 함께 암까지 예방하니 정말 이보다 좋은 과채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딸기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딸기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딸기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딸기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잔류농약입니다. 여러분은 딸기를 어떻게 씻어서 드시나요? 딸기는 보기보다 잔류농약이 많은 식품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한 환경연구단체 조사에 따르면 잔류농약이 가장 많은 과채류가 딸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농무부가 879종의 딸기 샘플을 조사했더니 그중 무려 9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극소량의 잔류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딸기는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 증산 억제제나 곰팡이 억제제 등의 약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간에 독소로 작용해 간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딸기를 씻지 않거나 대충 씻어서 먹을 경우 이처럼 몸에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딸기는 과육이 무른 식품인 만큼 농약이 침투하기 쉬운 식품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 아래쪽에 농약과 불순물들이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지를 떼어내고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충분히 씻으면 잔류 농약이 말끔히 제거됩니다. 딸기처럼 물러지기 쉬운 과일 채소는 물에 닿으면 금방 물러지고 과일의 수용성 영양소가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에 너무 오래 담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평소에 혈당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딸기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에 속합니다. 때문에 딸기는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과일들을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딸기의 경우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의 양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접시에 딸기를 양껏 담아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모두 먹어버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럴 경우 혈당 부하나 혈당 지수의 의미가 모두 없어져 버리는 것은 물론 과일에 함유된 과당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사과나 참외처럼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들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소화 흡수가 느린 만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데, 딸기처럼 무른 과일들은 소화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올라 혈관이나 신경계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과일들은 달긴 하지만 초콜릿이나 음료수처럼 몸에 나쁘진 않다는 생각에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어떤 과일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높은 당분을 지니고 있고 혈당을 쉽게 높이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한들 절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따라서 딸기처럼 당분을 함유한 과일들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딸기는 수분 함량이 약 90%로 높은 데다 과육을 보호하는 껍질이 없고 과육 조직 자체가 약해서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던 곰팡이가 잘 생기는 식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기는 곰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겉으로 봤을 땐 곰팡이가 딸기 표면에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딸기 속까지 곰팡이 포자가 퍼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곰팡이 포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경우 알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과 함께 호흡기, 위장장애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하면 간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딸기가 물러진 경우는 딸기의 세포벽이 붕괴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먹어도 문제가 없지만, 곰팡이로 인해 물러진 경우는 딸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딸기를 드실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는 것이 좋고, 보관할 때는 일반 냉장고의 온도인 4도보다 더 낮은 0도 정도의 온도에 두면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붙어 있으면 쉽게 무를 수 있으니 되도록 겹겹이 쌓아 보관하는 것은 피하고, 과일의 성숙과 노화를 촉진하는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 과일과는 함께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딸기에 함유된 칼륨은 100g당 170에서 200mg 정도로 적지 않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신체 내부의 전기 전도체로 작용하여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고 부정맥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혈압 조절, 근육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딸기처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육 무력감과 피로감,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부전, 부정맥,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들은 이처럼 칼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박이나 참외, 바나나, 딸기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 섭취를 최소화하고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유제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딸기에는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구연산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구연산 성분은 우유나 치즈의 풍부한 칼슘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 뼈 건강을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뼈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제품에 함유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A, 비타민 B 성분들은 피부 점막과 뼈 치아를 구성하는 콜라겐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성분들이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하여 피부나 뼈 건강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견과류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에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E는
세포 파괴를 유발하고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지연에 도움을 주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 무기력감 해소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닌 성분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비타민 E가 딸기에 풍부한 비타민 C를 만나게 되면 더욱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비타민 C는 세포 밖에서, 비타민 E는 세포막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비타민 E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보병이라면 비타민 C는 비타민 E가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돕는 의무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견과류의 비타민 E는 백내장과 시력 저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꼭 딸기와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딸기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계란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철분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 운동 능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계란과 딸기를 함께 섭취하면 딸기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기산과 비타민 C가 계란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철분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빈혈과 암, 신장, 심장 문제와 같은 혈액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로 회복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이 들어간 식단과 함께 후식으로 새콤달콤한 딸기를 섭취하시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